함께 읽기, 함께 공감하기. 낭독극장 온. 낭독극장이 준비한 이달의 핫북, 이번 책은 올 준비는 되어 있다입니다. 에코니 가오리가 지었고요. 김난주 씨가 옮겼습니다. 소담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저자인 에코니 가오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에코니 가오리는 1964년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아 문체와 세련된 감성 화법으로 사랑받는 작가이죠. 1989년 409 레드클리프로 페미나상을 수상했고 동화부터 소설, 에세이까지 폭넓은 집필 활동을 해나가면서 참신한 감각과 세련미를 겸비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으로 무라사키 시키부 문학상을 1992년에, 나의 작은 새로 로버노이시 문학상을 1999년에, 울 준비는 되어 있다로 나오키상을 2003년에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문학 최고의 감성 작가로 불리면서 도쿄타워,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달콤한 작은 거짓말, 소란한 보통날, 울지 않는 아이 등 많은 저서를 남기고 있고 이 글들로 한국의 많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옴기니 김난주 씨는요,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 1987년 쇼와 여자대학에서 일본 근대문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오호츠마 여자대학과 도쿄대학에서 일본 근대문학을 연구했습니다. 현재 일본 문학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 옮긴 책으로는 홀리가든, 소란한 보통날, 부드러운 양상추, 수박향기 등 많은 번역석들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자의 말을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에코니 가오리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편집이기는 하지만 온갖 과자를 섞어놓은 과자 상자가 아니라 사탕 한 주머니입니다. 색깔이나 맛은 달라도 성분은 같고 크기도 모양도 비슷비슷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기억을 안고 다양한 얼굴로 다양한 몸짓으로, 하지만 여전히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인간 모두가 자기 의지대로 커다란 몸짓으로 자기 인생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뚜렷하고 결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한 사람은 프랑스와즈 사강입니다. 사람들이 만사에 대처하는 방식은 늘 이 세상에서 처음 있는 것이고 한 번뿐인 것이라서 놀랍도록 진지하고 극적입니다. 가령 슬픔을 통과할 때 그 슬픔이 아무리 갑작스러운 것이라도 그 사람은 이미 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잃기 위해서는 소유가 필요하고 적어도 거기에 분명하게 있었다는 의심 없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거기에 있었겠죠. 과거에 있었던 것과 그 후에도 쭉 있어야 하는 것들의 단편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깊은 가을, 에코니 가오리. 자기 글에 대한 굉장히 담담하게 자기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옴기니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여자처럼 자유롭고 결혼한 여자처럼 고독하다. 연애는 한때의 열병 같은 것이어서 한참 열이 오를 때는 몸과 마음이 다 녹아내릴 것 같다가도 시간이 흘러 열이 식으면 몸도 마음도 평온을 되찾기 마련인가 봅니다. 연애의 몸과 마음을 불태웠던 많은 남녀들이 결혼이란 제도에 진입하는 순간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했던 마음보다 현실이란 지평을 앞세우는 것을 보면 말이죠. 연애를 할 때는 마치 없어도 좋을 듯 죽였던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관철하려는 것을 보면 말이죠. 미칠 듯이 사랑하고 폭풍 같은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가 세월이 흐르면서 마음에 담을 쌓고 서로가 고독 속에 갇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를 보면 연애가 곧 결혼이라는 등식은 이미 성립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온몸과 마음을 녹여버릴 듯 뜨거웠던 그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열기 식은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껏 우리에게 사랑의 무수한 변주곡을 들려주었던 작가 에코니 가오리의 새 소설은 지금 사랑이 끝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랑은 결혼으로 마무리 지어져 더없이 행복한 앞날을 그려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새 소설 속에 결혼했거나 결혼할 여자들은 한결같은 고독에 몸부림치다 새로운 사랑과 혼자임의 자유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돌아와 또 자신만의 고독에 갇히곤 합니다. 마치 자신을 고추 세워줄 힘이 고독에 있기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 여자들에게 사랑과 결혼은 이미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도 자신의 전 존재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울타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갈수록 멀어지기에 끊임없이 희구해야 하는 꿈이며 또 영원히 사로잡을 수 없기에 허허로운 절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제 몸을 불살라 언젠가는 싸늘한 재로 변하듯 타오르는 사랑이란 스치고 지나가는 열병 같은 것일 뿐 사랑의 끝에는 언제든 고독한 자기 자신만이 남는다는 비극적 진실에 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2004년 옴기니 김난주. 네, 작가의 말과 옴기니의 말을 우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책은 여러 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말했듯이 차례를 보면은요, 전진 또는 전진이라 여겨지는 것, 뒤죽박죽 비스킷, 열대야, 담배 나누어주는 여자, 골, 생쥐 마누라, 요이치도 왔으면 좋았을걸, 주택가, 그 어느 것도 아닌 장소, 손, 그리고 울 준비는 되어 있다, 일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뒤죽박죽 비스켓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뒤죽박죽 비스킷. 그 여름에 나는 막 17살이 되었다. 물론 젊었지만 젊다는 것이 유쾌하진 않았다. 내게는 7살 윈 오빠와 4살 윈 언니가 있었고 할 가치가 있는 일과 어른이 놀랄 만한 일은 모두 그들이 앞서 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뒤죽박죽 비스켓 같은 것들 뿐이라고. 뒤죽박죽 비스켓은 엄마가 생각해낸 말이다. 코코넛 부스러기, 부서진 아몬드, 말린 과일을 잘라 적당히 섞어 만든 비스켓이다. 입에 넣으면 까끌까끌하고 맛도 복잡해서 식구들 모두 싫어했다. 수입 과자통 속에서 늘 그것들만 마지막까지 남는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다. 엄마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양재 솜씨가 뛰어나 가끔 부업 삼아 부탁받은 일을 했다. 계단 층계차마에 놓인 미신과 온갖 색상의 천. 나는 도심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 다녔다. 체육 수업에 무술도 포함되어 있는 진부하지만 고풍스러운 학교였다. 내가 17살이 된 그 여름, 오빠와 언니는 이미 집에 없었다. 그들은 인생을 개척하고 헤쳐나가는 다부진 사람들이었다.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로 찻집을 경영하는 오빠는 당시 일정한 일자리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리저리 방랑했다. 집에는 정을 붙이지 못했다. 훗날 치과의사가 된 언니는 홋카이도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 남자와 결혼하여 지금도 홋카이도에 살고 있다. 문자였던 오빠와 우등생이었던 언니, 나는 그들과 달리 소심한 딸이었다. 집에는 부모님과 나 그리고 신하가 있었다. 신하는 스코티시 테리어 순놈이었다. 잇몸병이 있는 데다 만성적인 중이염까지 앓았던 탓에 늘 입과 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다. 15살 신하는 쭈그렁 할배였다. 오빠와 언니가 버리고 갔다는 점에서는 나나 신하나 같은 신세라고 생각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왼쪽에 내 방이 있고 거기에는 책과 레코드와 싸구려 화장품과 그 또래 여자애들 방에 있을 법한 모든 것이 있었다. 벽에는 마른 꽃이 걸려 있었다. 머리 나쁜 여자의 방이네. 언니는 곧잘 그런 말을 했다. 나는 17년 동안 내내 한 동네에서 살았다.
도쿄의 끝, 전철역이 있는 조그만 동네, 도심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원주택지도 아니다. 해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역 앞만 번화하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주택가와 논밭이 있는 그런 곳.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 그 시절에는 완행열차가 덜커덩 덜커덩 달렸고 차 내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다. 무더운 여름이었다. 정육점 집 아들 가와무라 히로토는 초등학교 때 동기였다.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아버지 일을 거들었다. 몸집이 단단한 남자아이로 남녀가 따로 노는 것이 보통이었던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녀 구별 없이 친하게 대하는 드문 존재였다. 눈가에 조그만 흉터가 있는데 누가 물을 때마다 사촌 형이 진짜 수리검을 들고 놀러 왔는데 그것에 맞아 생긴 흉터라고 꼼꼼하게 설명하는 소년이었다.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오후 늦게 상점과 한 모퉁이에서 그가 튀겨내는 크로켓을 사 그 자리에서 오물오물 먹으면서 말했다. 쉬는 날이 언젠데? 크로켓은 뜨겁고 노란 종이봉투에 기름이 점점이 번졌다. 아무 날이든 상관없어. 어디 갈 건데? 히로토는 땀방울이 송송 맺힌 얼굴로 대답했다. 그리고 길고 끝이 시커매진 젓가락으로 커다란 솥 속에 둥둥 떠있는 크로켓을 뒤집는다. 드라이브 하자. 아빠 차 빌릴 수 있지? 나와 나이가 같은 히로토는 물론 운전면허가 없었다. 그런데도 가끔 가게차를 운전했고 술을 좋아하는 아빠가 불러내면 술집에서 집까지 대신 운전하는 일도 있었다. 동네 사람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 돼. 누구든 면허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어때서 엑셀 밟으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적으로 서잖아. 맨날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러네.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를 꼬드겼다. 조수석에 앉아서 지도 봐줄게.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가와무라 히로토에게만은 대범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이따금 정육점에 놀러 갔다. 그래봐야 크로켓을 튀기는 솥이나 고기가 진열된 유리 케이스 너머로 이런 얘기를 할 뿐이었지만 내가 살았던 집은 역 남쪽에 있고 히로토가 일하는 가게는 북쪽에 있었다. 그래서 그를 만나려면 늘 건널목을 건너야 했다. 카랑카랑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건널목. 바로 옆에 장어 요리집이 있어서 건널목 주변에는 늘 장어 굽는 연기와 냄새가 자욱했다. 가족들은 나를 붓장이라고 불렀다. 갓난아기 때 토실토실해서 그렇단다. 지금 생각하면 별로 달갑지 않은 별명이지만 늘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너무도 자연스러워 저항감은 없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은 포도를 붓장이라고 부르는 습관도 있어서 나는 포도에 뭔지 모를 친숙함을 느꼈다. 편지를 쓸 때는 서명을 하고 포도를 그려넣곤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엄마가 손수 만들어준 침대 커버도 조그만 포도송이 무늬였고 아빠하고 백화점에 갔다가 산 포도 그림이 있는 머그잔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붓장이라 불렸던 당시 내가 가장 즐겨 읽은 책은 정글북이었다. 때내 머리맡에 놓아두고서 잠들기 전에 들고 읽든지 읽지 않으면 꼭 표지라도 바라보았다. 그런 탓에 내 눈에는 여고 친구들이 모두 어른스럽게 보였다. 어른스럽고 활발하고 여자답고 진보적으로. 그녀들 중 몇 명은 대학생과 사귀고 있었다. 또 본격적으로 사귀지는 않아도 도서관이나 그 옆에 있는 공원, 카페,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서프숍, 서바이벌 프로젝트 게임방 같은 데서 얼굴을 익히고 만나면 얘기를 나누는 인맥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내게는 그런 인맥도 하물며 애인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권유로 그런 모임에 참가하는 일은 있었다. 삼류밴드의 라이브를 보러 가기도 하고 수학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모여서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방과 후에 시내로 나가 마이타이란 이름의 맛없는 칵테일을 마시기도 했다. 그런 교우관계 속에서 귀엽다, 멋있다, 마음이 맞는다, 얘기가 통한다, 그렇게 되면 만세였다. 그녀들이 대학생과 사귀는 이후에는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상대는 돈 많은 대학생이어야 했다. 조그만 털모자를 쓰고 있거나 외제 셔츠를 입은 남자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친절하지만 머리는 나빠 보였다. 또 패스트푸드점보다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카페를 즐겨갔지만 술이 세지는 않았다. 테니스보다는 골프를, 수영보다는 스키를 잘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같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빴다. 마유미는 취미가 뭔데? 남자애들은 종종 그렇게 물었다. 음악은 어떤 거 듣는데? 노는 날에는 뭐 하는데?
어떤 질문에도 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별로? 아무거나 들어. 글쎄? 그렇게? 그리고 나는 내게 말을 건 상대가 후회한다는 것을 알고는 점점 더 견딜 수가 없어졌다. 뒤죽박죽 비스켓.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는 종종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그때부터 벌써 술이 셌지만 남자들 앞에서는 가능한 한 마시지 않았다. 남자는 술을 마시는 여자를 싫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많은 것을 믿었다. 남자가 좋아하는 향수는 휘찌나 조이고 머스크를 뿌리면 노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등등. 나는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친절하지만 머리가 나빠 보이는 남자아이들에게. 육체관계를 가질 때 상대가 처녀면 남자들은 두려워한다는 것도 내가 믿은 것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처녀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게 그 믿음은 정조간염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뜬금없이 가와무라 히로토와 드라이브를 하는데 신하를 데리고 가자고 생각했다. 약속한 대로 아침 8시에 나를 데리러 온 그가 클락슨을 눌렀을 때 나는 2층 내 방에서 짧고 곧바른 속눈썹을 뷰러로 올리느라 애쓰고 있었다. 나는 이날을 위한 옷으로 청바지에 포도무늬 블라우스, 이것도 엄마가 만든 것이다, 를 골랐다. 블라우스의 포도무늬에 맞춰 보라색 립스틱을 바른 탓에 아마도 창백한 이상한 얼굴이었을 것이다.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와 신하가 늘 웅크리고 있는 거실 소파 밑에서 신하를 끌어내 여기저기 실이 뒤엉킨 낡은 목욕 타월에 쌓아놨다. 하늘은 갈고 닦은 것처럼 눈부신 파란색이었다. 오늘 꽤 덥겠다. 모자 가져가니? 현관에서 팔로 햇볕을 가리키면서 엄마가 말했다. 공기가 입자마다 빛을 품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다. 우리 집은 막다른 좁은 골목 한 모퉁이에 있어서 문 앞에 서 있는 차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것은 히로토의 아버지 차가 아니라 종업원 시게다 씨의 차였다. 시게다 씨의 털털거리는 다 낡아빠진 감색 차에는 에어컨이 없어 히로토는 크로켓을 튀길 때처럼 벌건 얼굴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드라이브는 거의 최악이었다. 차 안은 후덕지근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먼지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도록 빨지 않은 옷에서 나는 냄새 같기도 하고 히로토는 잔뜩 긴장한 채 운전하면서 저 표지 무슨 뜻일까? 지금 지나간 거 패싱 라이트인가? 이상한 소리 안 나? 하고 내내 신경을 썼다. 땀이 눈에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 내가 옆에서 닦아주어야 했다. 땀 때문에 손이 미끄럽다고 하는데 핸들에서 뗄 수는 없으니까 손을 닦아주지 못했지만 카 라디오는 있었지만 히로토가 라디오를 켜놓으면 정신이 산만해진다고 해서 켜지 못했다. 말을 거는 것도 조심스러워 나는 지도만 보고 있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란 생각은 못하고 따분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은 늘 이 모양이라고만 생각했다. 히로토의 운전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남자들은 모두 운전을 할 줄 안다고 믿고 있었다. 신하는 차멀미를 해서 뒷자리에다 2번이나 토했다. 나는 신하를 무릎에 앉혀놓고 목과 턱을 긁어주면서 조그만 소리로 달랬다. 차 내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엄마가 도와줘 만든 도시락에서 나는 냄새가 충만했다. 그렇게 목적지인 바다. 드라이브하면 바다로 가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우리 둘은 파김치처럼 지쳐 있었다. 기분도 별로 좋지 않아 서로가 말이 없었다. 날씨만 여전히 좋았다. 나는 아무튼 차에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 히로토는 가드레일이 있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크게 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구깃구깃해진 하이라이트를 꺼내 한 갭이 물고 깊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옆 얼굴이 화가 난 듯 보였다. 해변에는 사람이 많았다. 수영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니까 별 상관은 없었다. 알록달록한 수영복과 깔개와 비치백과 비치 파라솔과 사람들의 환성이 정말 깍깍 와와 들리는 것은 어째서일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내지 않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에 소리가 빨려 들어간다. 나는 혼자 차에서 내렸다. 바닷물의 눅눅한 냄새보다 햇볕에 달아오는 아스팔트의 냄새가 더 강한 것 같았다. 바람을 타고 코코넛 오일의 달콤한 냄새도 풍겼다. 가드레일 너머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은 눈부시고 따분했다. 조금 앞에 서 있는 차에서 요란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안 느려? 운전석에 앉아 차문을 활짝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는 히로토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때릴 거야. 히로토는 낮고 가칠가칠한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담배를 길가에 버리고 한쪽 발을 내밀어 그것을 짓뭉갰다. 돌아가는 길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은 차를 타고 싶지 않았다. 신하와 함께 차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걸었다. 신하는 도중에 주저앉아 더는 걷기 싫다고 야옹거렸다. 저 사람들 재밌으려나? 수영을 하거나 해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재밌겠지. 그럴까? 내게는 별 재미없게 보였다. 아니, 재밌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차를 그늘로 옮기고 그 바로 옆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소녀 취향의 도시락이 정말 볼품없었다. 맛도 싱거웠다. 도시락을 다 먹자 할 일이 없었다. 우리는 해변으로 내려갔다. 좁은 콘크리트 계단에 조개와 새똥과 말라 비틀어진 해초와 끊어진 로프가 뒤엉켜 들러붙어 있었다. 모래는 거뭇거뭇하고 축축했다. 걸으니 신발바닥에 들러붙어 걸음이 무거워졌다. 물대새니 바다니 들을 때마다 슬픔에 몸이 움츠러들곤 했던 동요에 담겨있는 바다의 그 검고 무거운 모래. 그 무렵에 나는 외국 사진집에 등장하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신하는 억지로 걸었다. 히로토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아 손을 잡고 걷는 꼴이 되었다. 히로토의 손은 따뜻하고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긴장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니었다. 숨 막히고 답답한 일이었다. 빨리 해방되고 싶었다. 그런데도 나는 히로토가 손을 놓아주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다. 우리는 바위가 많아 사람이 적은 곳으로 걸어갔다. 태양이 전 세계를 뜨겁게 비추고 있었다. 내 숨소리와 신발이 모래를 밟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다. 바다는 청회색을 띠고 있었다. 바닷물은 투명하지 않고 칙칙하고 무겁게 보였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빛났다. 온통 빛의 바다였다. 더구나 그 빛은 쉬지 않고 꿈틀거리며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했다. 조그맣고 무수한 잔물결 하나하나, 뾰족하고 날카로운 반사 하나하나. 이제 그만 가자. 신하가 지쳐서 또 토하겠다. 눈부심과 침묵과 잡힌 오른손의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멈췄다. 아, 공기 좋다. 히로토가 진심 어린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순간 해방된 기분이 들었다. 눈을 감아도 무수한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환성도 음악 소리도 들렸지만 그것들은 멀고 더 이상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정수리가 뜨겁고 나는 자신의 손발과 몸의 무게를 기분 좋은 곳으로 느꼈다. 사소하고 현실적인 어떤 것으로. 돌아갈 때는 손을 잡지 않았다. 신하를 안고 말없이 걸었다. 아직 한낮인데 우리는 그대로 차를 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운전하는 히로토는 역시 불안했다. 2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다. 이번에도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히로토의 눈가 흉터가 빨갛게 부어오른 듯 느껴졌다. 결국은 모든 것이 즐겁지 않았다. 우리는 할 일도 할 얘기도 없었다. 히로토와 같이 어디를 가기는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후 나는 대학에 갔고 친구가 생겼고 애인도 생겼다. 가끔 드라이브도 했다. 더 이상 세계는 뒤죽박죽 비스켓 같지 않았다. 나 어렸을 때 붓장이라고 불렸었다.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17살 때 남자하고 처음 데이트했고, 하지만 그 말은 말이 되는 순간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말하려고 했던 것, 아무래도 상관없는 또는 별 재미없었던 나날들과는 전혀 다른 무엇이 되고 만다. 무엇 하나 유쾌한 일이 없었다. 아무것도 아름답지도 푸근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늘 생각나는 것은 그 여름날의 일이다. 유난히 날씨가 좋았고 내가 침울한 여자아이였다는 것. 정육점에서 일했던 가무라 히로토, 보라색 립스틱, 엉뚱한 것만 믿는 17살짜리 여자였다는 것. 네, 뒤죽박죽 비스켓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첫사랑, 아련한 첫사랑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올 준비는 되어 있다.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다른 단편들 속에서 감성, 그 작가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